네, 우리와 미국의 무역 협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다음 달 1일 이전에 합의가 체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산업부 장관 등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점 모색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우리 측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해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현지 시간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막판 무역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25% 상호 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두고 열려던 2+2 협의가 연기된 직후에 이뤄지는 후속 접촉으로 막판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실무 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워싱턴 DC에 있는 상무부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과 함께 관세 인하와 관련한 우리 측의 요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에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협상을 매우 타결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을 보고 매우 곤란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일본과의 합의를 기준점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함께 자동차, 쌀 시장 개방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수준의 양보 없이는 관세 인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예고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전에 2+2 협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자는 미국 측의 메시지를 공개하긴 했지만 남은 시간과 협상 상대방의 일정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8일부터 이틀 동안 스웨덴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나서고 현지 시간으로 25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 동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2+2 협의가 가능한 시간이 이달 30일과 31일, 이틀에 불과한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은 일주일간 산업과 통상, 외교 등 각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의 협상 돌파구를 모색하며 설득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회담이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로 알려졌던 만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최대한의 양보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협의를 막판에 연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일 직전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관세 부과를 또 연장하는 등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통상과 안보를 묶은 이른바 패키지 딜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찾았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현 상황을 막바지 중요 국면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관세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으로 비공개 출국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25%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협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위 실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현안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통상과 안보, 동맹 등 이른바 패키지 딜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타결 단계에 이르진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쌀 시장 추가 개방, 소고기 원령 제한 완화,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도 청구서에 들어갔습니다. 25%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철강 등에 매겨진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게 당면 과제라지만 우리로선 선뜻 내주기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그런 정황은 협상 분위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측의 거절로 위 실장이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를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미국 측이 거절했다 이 부분이 오보라는 거고요. 자세한 계기와 이유는 배포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로 세부 일정까지 공개하며 미국 측 사정으로 유선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한미 간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빈손 귀국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거란 뒷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는데 유 실장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조만간 방미길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직격탄으로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주요 기업의 실적이 줄줄이 악화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독주 중인 고대역폭 메모리에 힘입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줄었습니다. 다만 매출은 48조 3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로 풀이됩니다. 차는 더 잘 팔았지만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린 겁니다. 2분기 실적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인한 8,282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와 주요 권역의 시장 평균 인센티브 증가 추세로 인해 걱정은 관세 여파가 오롯이 영향을 미칠 올해 하반기입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관세 25%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있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12.5%로 낮아진 데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기업이 줄줄이 우울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SK하이닉스만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매출 22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인 4조 6천억 원의 2배에 달합니다. 일찌감치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휘어잡은 결과입니다. AI향 메모리 수요 성장이 이어졌으며 내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객의 선제적인 구매가 더해지며 예상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 고객들의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어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투자도 기존 계획보다 늘릴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건진 법사를 고리로 한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통일교 현안과 관계된 코이카 그리고 3일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전직 행정관들도 소환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캄보디아 원조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이던 캄보디아 사업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에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당시 또 다른 통일교 현안 가운데 하나인 YTN 인수와 관련해 공기업 지분 매각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세를 이어가는 특검은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최측근인 조현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이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다른 두 전직 행정관도 조사합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고, 정 전 행정관은 전 씨가 휴대전화에 건희 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전해집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이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VIP 경로설 규명을 위해 오늘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반 허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허 전 실장이 최초 수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을 통해 당시 보고 내용과 장관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사건 이첩 보류 전후의 일련의 결정 내용을 함께 살펴볼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만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앞.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손에 든 채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 어떤 것들 혹시 보셨나요? 6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 자택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국무총리 공간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현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미리 알고도 절차에 가담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기억이 흐릿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는 또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도 깊숙이 가담한 거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강희구 전 실장이 최초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로 사후 선포문을 꾸미자 한 전 총리가 여기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허위 선포문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를 요청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실제 한 전 총리와 강희구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입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가 끝난 뒤엔 신병 확보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실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가 사흘 만에 2,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소득이 드러나는 색깔 카드를 지급해서 질타를 받자 이 수획 복구로 지친 공무원을 동원해 교체 작업에 나서면서 혹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소비 쿠폰 지급 첫 주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흘 만에 2,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42.5%로 이들에게 지급된 쿠폰 액수만 3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쿠폰을 카드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드러나는 카드를 지급한 건데 대통령까지 질타하자 부랴부랴 공무원을 동원해 색상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해복구로 가뜩이나 지친 직원들을 밤 늦게까지 혹사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해복구로 업무가 폭주한 상황에서 경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스티커 작업을 자정 무렵까지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는 이 시민들한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욕먹고 이런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또 쿠폰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받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판다는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등 불법 거래 정황이 나타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소비 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현금으로 받는 이른바 카드깡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민생회복 쿠폰을 검색하니 선불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15만 원이 들어있지만 사용할 여건이 안 된다며 13만 원에 팔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유통 정황이 나타나자 경찰청은 소비 쿠폰 사용 시한인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게 점주가 실제로 물품을 팔지 않고 민생회복 지원금 선불카드로 결제만 한 뒤 일부 현금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을 단속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돈을 받고 민생회복 쿠폰을 파는 건 물론 팔기로 한 뒤 돈만 챙기는 사기 행태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이 특별 단속을 맡고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전문 수사 인력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이 방안을 어제 발표하기로 했다가 대학 측과 세부적인 논의 사항이 있다며 브리핑을 취소했었는데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졸업 시기, 또 의사 국가고시 추가 편성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를 꼭 집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개정을 100일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정례회의를 연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복지부동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가 발전하겠느냐며 농담을 섞어 지적한 겁니다.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공직사회가 경직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를 꼽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 직후 곧바로 5대 과제를 띄우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을 차단해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도 엄격히 해 공무원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개정할 거라며 100일 이내로 개선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나 민원과 재난 대응 분야 공무원 보상 강화 같은 유인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나 왜곡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 자신이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났던 지역의 호우 피해를 재차 물었지만 부군수가 없다고 답한 걸 에둘러 비판하며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이 대통령이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 민생경제에 공직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알리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준비, 지역 발전 방안 전반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부산 타운홀 미팅은 광주와 대전 행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애초 지난 18일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인 폭우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죠.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강 의원을 엄호해왔던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장관 후보자 사퇴 이튿날에도 그 배경과 여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지도부는 되도록 말을 아꼈지만 강 후보자가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안타깝지만 존중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같이 토론단에서 일을 했던 사이라 안타깝죠. 다만 본인의 고심 끝에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국정 동력이 계속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한 거죠. 강선우 의원의 판단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자 더 나아가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한다며 강선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권오울 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 이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이어 청문회를 앞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두 후보자가 각각 자녀들에게 수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부당한 아빠 찬스 의혹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홍 속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전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부 정비보다는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세 회복을 이뤄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8월에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정치인으로서 더 배우고 성장하는 길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를 다시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을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듣고 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현대차에 이어 오늘은 기아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합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로 지난해보다 16%나 줄었는데요. 증권가에선 기아 역시 영업이익이 17% 감소한 3조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해야 받던 만 원 상당의 쿠폰을 이제는 2번만 주문해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만 쓸 수 있던 쿠폰 사용 횟수 제한도 사라집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막았던 임차 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다시 시작합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A1, A2 블록 1,030가구 청약을 위한 전용 주택전시관이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문을 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내일부터 전시관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사이버 모델 하우스에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1층 베란다에 불을 지른 50대 주민이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술에 취해 주변 차량에 돌을 던지다가 베란다에 있던 고양이가 기분을 나쁘게 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집어삼킨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들이 진화를 시도했지만 소화기론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다급하게 아파트 안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깨워 대피하게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2층부터 한번 두드려 볼게요. 불은 새벽 5시쯤 수원 영통구 15층짜리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벽돌에 맞아 차가 부서지고 돌이 날아온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 좀 들어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막 뭘 던지고 불을 붙이는 걸 봤다고 했었어요. 당일 오후 붙잡힌 범인은 아파트 옆동 주민인 50대 A씨였습니다. 술에 취해 차도에 벽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불까지 지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쳐다보던 고양이 눈빛이 기분 나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주민은 대피 도중 발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연기를 마신 주민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가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조 씨가 가족 회사에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하다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동안 몰래 빼돌린 권총 실탄 44발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11시쯤 쓰레기를 정리하던 폐기물 업체 직원이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서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한 건데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흰색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옷 매무새를 고칩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방문 목적을 묻지만 운전자는 어딘가 수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거절한 운전자는 경찰이 동료와 함께 차량에 다가가자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가 제 속도를 내기 전 경찰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자를 제지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45%. 운전자 40대 A씨는 대전 복명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800여 미터 떨어진 유성 지구대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사건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조정 기일을 갖고 만약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10월에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광주시 직동나들목 인근 3차선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20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29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놀란 주민 38명이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날씨가 정말 덥죠. 이런 무더위 속에 당이 적다는 점을 내세운 제로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교해서 열량이나 포화지방 함량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당이 낮다며 제로를 강조한 아이스크림 제품. 무더위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고 있는데 실제로 담 함량이나 열량은 낮을까? 용기에 들어있는 파인트 제품, 과자 사이에 들어있는 모나카 제품, 이렇게 초코로 둘러싸이는 초코바 제품, 이렇게 11개 제품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초코바 제품이 보통 아이스크림과 열량과 포화지방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초코바 형태 제품의 열량은 149에서 201kcal, 포화지방도 8에서 10g으로 일반 아이스크림의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파인트형 제품의 열량은 최소 57kcal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부분 제품에서 당류가 없거나 함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인 당 알코올류가 들어간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 알코올은 설탕보다 열량이 낮고 청량한 단맛 때문에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11개 중 10개에서 에리스리톨과 말티톨 등 당 알코올류가 사용됐고 함유율이 전체 아이스크림 성분에서 10%가 넘는 제품도 4개 있었습니다. 과잉 섭취 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까지 도달해 장내 미생물 균형 영향을 줄 수 있고 과량 섭취 시 복부백만, 가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가 소장에서 흡수되어서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내용량당 칼로리와 그리고 총 내용량당 지방이나 포화지방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아이스크림 외에도 제로를 강조한 제품이 많아지면서 당 알코올 섭취량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전체 가공식품의 대체 감미료 사용 실태 조사 필요성을 식약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은 25.7도로 엿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37도까지 치솟으며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위험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쪽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7도, 강릉 27.4도, 광주는 24.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7도, 대전과 전주도 37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폭우가 쏟아져 큰 수해를 입은 경기 가평에서는 농민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물난리를 겪은 농민들은 생계도 복구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6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밭 한가운데가 텅 비었습니다. 도랑 근처에는 큰 나무가 쓰러져 있고 토사 잔해도 남아 있습니다. 10년 키운 포도나무가 있던 밭입니다. 시설물은 얽힌 채 무너져 버렸는데요. 한 달 뒤면 수확할 포도도 이렇게 바닥에 나뒹굽니다. 25년 넘게 밭을 일궈온 농민은 이렇게 큰 피해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100한 그루가 망가졌다고 생각해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손실이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꼴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인근에 있던 다른 포도밭도 넘친 물에 잠기고 쓸려 내려갔는데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논에는 토사가 잔뜩 쌓였고 고추와 파, 토마토 등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도 무너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물론 창고에 저장해둔 수확물까지 전기가 끊겨 상해버렸습니다. 입도 안 떨어질 정도고 뭐. 그래서 큰일 났구나.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이 가슴 높이까지 들이찼던 우렁이 양식장은 폭우가 쏟아진 날부터 곧장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업을 접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될 정도인데 고용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거취도 걱정입니다. 한 300톤 정도 떠내려갔고 시설물은 하우스 2,100평, 노지 2,000평 잠겼고 제가 만약에 사업장을 정리하면 저 친구들은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언제 다시 논과 밭을 일굴 수 있을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호남 지역에도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남겼습니다. 뙤약볕 아래 복구 작업이 쉼없이 이어지는데 치워야 할 게 여전히 산더미라고 합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전남 담양의 농촌. 빗물이 빠지고 나니 이제는 쓰레기 전쟁터가 됐습니다. 마을 곳곳에 괴물 폭우가 만든 폐기물이 어른 키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장정 몇이 달라붙어 폐비닐과 씨름해 보지만 워낙 무거운 데다 어지럽게 엉킨 탓에 작업 속도가 마음 같지 않습니다. 수확 직전의 농작물도 전부 폐기 대상입니다. 축구공만큼 자란 멜론들을 손수레로 실어 나르는데 상품성을 잃어 아예 출하를 거부당한 것들입니다. 5일 후에 이제 작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체에 가져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상태로는 못 가져간다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농사는 계속 지어야 하니까 군장병을 비롯한 봉사의 손길이 이어져 비닐하우스를 소독하고 흙탕물을 쓸어내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농민은 죽을 맛입니다, 진짜. 복구하려면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진짜 상상을 못하죠. 방울토만 떨어지는 이 곰팡이 쓸고 팽이 나고
변경이 돌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선을 더 볼까 하고 지금. 이번 비로 전남 지역에만 축구장 10,000개도 넘는 7,7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극한호우 당시 농경지 배수로나 제방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넘치면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우가 끝나기 무섭게 시작된 가마솥 더위에 끝모르고 나오는 폐기물까지 일상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올여름은 더위가 예년보다 더 빠르게 심해지면서 하루 최고, 최저 기온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매일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오르면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기세를 올린 올여름 더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더니 낮 기온은 물론 밤 기온까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뒤 52일 동안 하루 최고 기온 평균은 29.4도, 밤 최저 기온 평균은 20.6도로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놓고 보면 과거 가장 더웠던 1994년과 2018년보다도 더 뜨거운 셈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날도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더위 확산 속도는 2018년을 앞질렀습니다. 문제는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의 중순을 지나면서 더위의 본격화가 되는 8월로 접어들게 되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기온 현황이 역대급에 이르는 그런 값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덮으면서 마치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은 듯한 더위에 갇혀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뜨거운 햇살까지 더해져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먼 남쪽 해상에 있는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주말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37도, 내일은 38도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2018년에 39.1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4일 날보다 25일, 26일이 더 높아지면서 서울 관측소의 38도,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먼 남쪽 태풍의 영향과 대조기가 겹치며 높은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에 재판을 받은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허위로 해명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총선 전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허위 해명글을 올리고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이외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되는데 양 의원의 이번 판결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 사실 대부분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직후 양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고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수원고법에서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습니다.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벌금 300만 원에서 대폭 감형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YTN 유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의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이후에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의 합종 연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세계 5위와 6위의 경제대국인 인도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공식 체결했습니다.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양국의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진전됐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와 위스키, 섬유 등 양국 주력 상품의 관세는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This is a historic day, a landmark moment for both of our countries. 세계 3위의 경제권인 유럽연합은 무역 다각화에 사활을 건 듯한 모습입니다. 이달 중순 9년간의 협상 끝에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무역협정에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와 합의한 자유무역지대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Das Mercosur-Abkommen mit der Europäischen Union in diesem Herbst endlich abschließen. Das wäre ein wichtiger Durchbruch zur rechten Zeit.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조롱에 이어 35% 관세를 통보받은 캐나다도 메르코스르와의 무역 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메르코스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 관세 폭탄을 맞은 뒤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브라질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Sobre a diversificação do nosso intercâmbio comercial, incluindo nas áreas de aviação civil e de produtos de defesa.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주축인 자유무역지대와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의 산업 구조나 안보 환경에 달라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진 미지수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그 결과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도 투자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일 합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언적 승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해 일본은 명분을 내주고 실속 챙기기에 집중했습니다. But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합의 이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합의 사항 이행을 분기별로 평가하겠다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일본은 논의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 미국은 일본 쌀 시장 접근 확대를 선전했지만 일본은 제한적으로만 확대했다며 농민 피해를 줄였다고 맞섰습니다. 방위 장비 신규 구매와 상호 관세 적용 시점을 놓고서도 미일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행 과정에서 마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일 합의에서 주요 대미 수출 업종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은 일본에는 호재지만 경쟁국인 한국과 EU에는 큰 압박 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25%가 유지되면 수입차 가격은 대당 2천만 원 정도 올라 세계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다행인 건 미국이 요구한 일본의 대미 투자 분야가 반도체와 의약품, 조선,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한국이 강한 분야라는 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포럼 연설에서 미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제3의 동맹축 강화를 제안했는데 구매와 투자를 병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 공군 수송기가 소통착오로 일본 영공에 승인 없이 들어갔다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13일 C-130 수송기가 미국 괌으로 훈련하기 위해 가던 중 한반도를 벗어나던 중에 악천후를 만나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네다 기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군 수송기와 일본 간 영공 통과한 관련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리군은 일본 측의 상황을 설명했고 해당 수송기는 가네다 기지에 비상 착륙해 급유를 받고 원래 목적지인 괌으로 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염 속에 바닷물까지 뜨거워지면서 상어와 해파리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차단용 그물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경포 해수욕장 앞 50m 해상, 수영 한계선 부근에서 그물을 바닷속으로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잠수부들은 그물을 바닥의 모래주머니에 연결해 고정합니다. 상어와 해파리가 해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지망입니다. 이번에 설치한 방지망은 길이만 600m에 이릅니다. 그물코는 이렇게 손가락 2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촘촘합니다. 강원도는 애초 해수욕장 10곳에 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14곳으로 늘렸습니다. 최근 강릉과 고성 해역 등에서 청세리 상어와 청상아리가 잇따라 포착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져 상어 및 해파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물망 설치해서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지난해 44마리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 역시 강원 동해안에서만 지난해 618건으로 전년보다 1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동해 표층 수온은 최근 57년 동안 2도 이상 올랐는데 이는 지구 평균보다 3배 가까운 상승 폭입니다. 수온 상승에 따라서 다랑어 라든지 그 먹이를 따라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2, 3년 전부터 급격히 나타나고 있고 갈수록 이건 더 심화될 걸로. 해경은 수영 가능 구역을 반드시 지키고 이상한 생물이 보이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농협이 20년간 이어왔던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으로 한두 곳씩 고쳐오다 보니 벌써 농가수리 1000호를 달성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녹슬고 낡은 철제 대문이 반짝이는 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벽지는 산뜻하게 새 단장을 했고 장판과 싱크대, 창문까지 모두 새 것입니다. 폭염으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지만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40년 넘은 노후주택을 고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 기술을 갖춘 농협 직원들로 재능 기부 형태로 농가 수리에 나선 겁니다. 저희가 수리를 해드린 어르신들께서 항상 저희를 보면 너무 감사해하고 항상 고맙다, 너무 다시 또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불편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집을 고치지 못했던 어르신은 새롭게 단장된 집을 둘러보며 연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뭐 전부 다 불편했죠. 장판도 못 바꾸고 대배도 못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불편했죠. 근데 다 바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농협의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는 2005년 시작돼 올해로 20년째. 충북 음성에서 낡은 농가를 수리하면서 1000번째 주택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농협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단이 출범한 지 어느덧 20주년이 되었고 수리 농가는 1000호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 임직원들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촌의 초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은
농촌의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 되는 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 골목길입니다. 당시 빈 곳 없이 붐볐던 이곳엔 이제 희생자들을 기리는 표지석만 놓여 있습니다. 참사 1000일째를 맞아 명동성당에선 천일의 그리움, 1000번의 약속이란 주제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400여 개의 좌석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했습니다. 유족들은 시간이 지나도 함께했던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그리움은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날 밤의 아픔은 시간이 흘러도 가시지 않는다며 소중한 생명이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말 안전한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행사에 참석한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희생자와 모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또 다른 추모 공간에서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 목걸이를 만들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 곳에 있어도 가장 빛이 나고 정말 근사하고 멋있는 아이.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천일을 견뎌낸 유족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프로야구 LG가 기아와 3연전을 싹쓸이하며 기분 좋은 4연승을 달렸습니다. 8회에만 8득점을 올리는 빅 이닝을 만들면서 기아 마운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8회 빅이닝의 시작은 비디오 판도 끝에 1루에서 세이프된 오지환의 내야 안타로 시작됐습니다. 박혜민과 신민재가 안타와 볼넷으로 말루 밥상을 차리자 문성주가 2타점을 쓸어 담았고 김현수가 쐐기를 박는 석점 홈런을 터뜨리며 승부의 추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LG는 박관우와 오지환, 박혜민이 다시 타점을 올리며 무려 8득점을 완성했습니다. 기아는 8회에만 투수 5명을 투입했지만 불붙은 LG 타선을 막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역대 두 번째 2600이닝 대기록을 세웠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2위 LG는 3위 롯데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로 우위를 가져간 뒤 4위 기아와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며 2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마지막 타석에 또 힘 빼고 친 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1회에만 4득점을 올린 KT는 NC와의 창원 원정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고척 원정에서 롯데는 감보아가 7이닝 동안 안타를 1개만 내주는 빼어난 피칭을 선보이며 키움의 2연승을 거뒀습니다. 대구에서 SSG는 7회에 터진 안상현의 결승 홈런에 힘입어 삼성을 꺾고 6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하나와 두산은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4대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요즘은 주요 기업의 실적이 나오는 때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시장 전반의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는 0.7% 내렸지만요. S&P 500은 0.07%, 나스닥은 0.1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량주는 피했지만 기술주는 찾은 세입니다.
미국과 무역 상대국의 관세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대상 가운데 한 곳이 유럽연합 EU인데요. 오늘은 EU의 경제 정책 상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 정책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예금 금리와 기준금리, 한계 대출 금리 이렇게 3대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ECB는 지난해 6월 금리를 인하했고요. 7월에는 동결을 선택한 다음 7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동결했을까요? ECB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왔다면서도 무역 분쟁 때문에 예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가 세계 경제 전반을 나빠지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거죠. 트럼프 2기 출범을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하기 대단히 어려워진 셈입니다. 지금 이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경제 지표를 보면요. 이번 달에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5.2로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만큼 서비스 업황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조업 지수는 49.5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심지어 기준치인 50도 밑돌아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좋고 제조업은 나쁜 상황. 역시 트럼프의 관세 탓이었습니다. 높은 관세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제조업 신규 주문과 수출이 모두 줄어든 거죠. 서비스업 상황만 좋다는 거는 물가 상승에도 결국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P 글로벌 측은 지표를 보면 지금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기업 심리도 2년 반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알파벳이 실적이 좋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 그룹이 지난 1월에 실적 전망치를 내놨다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에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걸 철회했습니다. 수정한 전망치가 간밤에 나왔는데요.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7달러 수준에서 마이너스 20센트에서 80센트로 대폭 낮추잡았습니다. 앞서 실적을 내놓은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의 낙관론과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관세 충격으로 항공 수요가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한 셈입니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는 관세 충격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품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폭염특보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은 25.7도로 엿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해안가와 내륙 곳곳에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영서와 충북, 전남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사이 기온이 오르며 점차 걷히겠고요. 낮 동안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해안가와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25.7도, 강릉 27.4도, 광주는 24.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의 한낮 기온 37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